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치매 환자를 보고 있는 서상원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은 뷰브레인 헬스케어의 코파운더로서 또 이 자리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과 이렇게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바쁘신 여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알츠하이머 병의 이런 최신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는 계시지만 이 정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다들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정확한 정의는 여러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매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라 일생에 거쳐서 서서히 이렇게 진행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거라는 개념 하에서 나온 것이 경도 인지장애입니다. 경도 인지장애의 정의는 객관적인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정상인 분들을 우리가 경도인지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도인지 장애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정상 노인의 경우에는 100명 중에 1명꼴로 치매로 진행을 하지만 이런 경도인지 장애 환자들은 매년 10명에서 15명 그리고 6년이 지나면 한 80%가 치매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치매의 전 단계 또는 정상과 치매의 중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관적 기억 장애가 있으신데요. 이런 주관적 기억 장애는 본인은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호소를 하시지만 이 객관적인 검사를 했을 때는 정상인 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정의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치매는 인지장애가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은 손상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치매라고 그러고 경도인지장애는 객관적 인지장애는 있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은 정상적으로 잘 하는 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주관적 기억장애는 본인은 기억장애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객관적인 검사를 했을 때 정상으로 나오는 분들이고 우리가 이를 이제 단순 건망증 또는 정상 인지 기능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치매는 이런 증상들로 이루어진 이런 증후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치매와 알츠하이머 병이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이런 치매는 큰 카테고리고 이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으로서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된 분입니다. 그래서 했던 말을 다시 하고 들었던 얘기를 다시 물어보고 좀 전에 그 이야기 하셨다라고 다시 힌트를 줘도 기억을 못 하기도 하고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단어가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서 그거 있잖아 그거 이런 식으로 지시대명사를 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이제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복잡한 곳에서 이런 길을 찾는데 조금 장애가 있다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못 찾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면서 충동 조절에 이렇게 저하가 생기는 이런 환자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로 알츠하이머 병으로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그러면 진단에 대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A, B, C, D를 평가를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C와 A는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치매의 정의가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C는 커그니션이고 일상생활 능력은 우리가 액티비티 오브 데일리 리빙이라고 해서 준말로 ADL이라고 자꾸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C와 A를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치매 환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상행동, 비헤이비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헤이비어를 이제 잘 조절하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명의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비헤이비어를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디퍼런셜 다이그노시스, 치매의 원인 질환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진을 할 때 다양한 것을 물어보는데요. 근데 환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오시는 증상이 기억 장애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이런 기억 장애가 있을 때 제가 주로 물어보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2, 3년 전부터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를 하시는데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제 나이가 비슷한 또래 분들보다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러면 한 반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정상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내 또래 분들보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게 좀 속상하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럴 때는 이제 보호자가 같이 오시면 이제 보호자가 볼 때도 기억력이 떨어지는지를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했던 말을 다시 할 때 좀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줘도 기억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여쭤보시면 좀 더 환자와 가까운 분들을 분류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신경심리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신경심리 검사들은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꼭 신경심리 전문가들이 이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고 또 신경심리 전문가를 모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 똑똑하신 분들이 이렇게 짧게 한 30분 이내로 검사하는 도구를 저희 회사에서는 이렇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상생활 능력을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를 하실 때 또 이제 중요한 힌트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전처럼 요리를 잘 하시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래서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하시는데 이전과 달리 맛이 좀 변했는지, 김장김치를 하시는데 맛이 많이 짜졌다든지 아니면 하나씩 이게 뭐가 빠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고요. 그리고 냉장고 관리를 잘 하시는지 아니면 대중교통 수단을 잘 이용하시는지 그리고 본인 용돈 관리를 잘 하시는지 은행 일을 잘 보시는지를 이렇게 여쭤보면서 복잡한 기능을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셨다가 이제 환자들이 오셨을 때 이제 이런 거 체크를 하셔서 이제 병원으로 보내야 될지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보셔도 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상행동 능력을 이제 저희가 이상행동을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약을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리고 원인 질환을 파악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접근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 중에서는 모든 치매가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한 5% 정도는 치료가 가능한 치매가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다든지 콩팥이나 간 기능에 이상이 있다든지 성병에 있다든지 비타민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뇌출혈, 뇌종양 그리고 수두증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를 하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게 과연 진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이제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하면 이제 이런 병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저희가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이때까지는 진단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방식의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알츠하이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매우 어려웠고, 일반 의사들이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할 때는 60% 정도의 정확도, 그리고 치매 전문의는 한 70% 정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진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알로이스 알츠하이머가 처음으로 보고했던 환자분이신데, 이런 분들의 뇌를 부검을 하게 되면 정상인 뇌과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는 정상인 뇌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자이러스 부위가 위축이 되면서 그 자이러스와 자이러스 사이에 있는 이런 썰커스 부위가 넓어지고 깊게 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 뇌와 이제 차이점이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떼내서 보게 되면 아밀로이드 병변이 보이면서 타우로 구성된 또 병변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밀로이드, 타우, 유로디제너레이션 이 세 가지를 합쳐서 ATN 병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TN 병리는 기존에는 이제 돌아가신 후에 부검을 해서 알 수가 있었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런 뇌영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뇌 위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로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로디제너레이션은 이렇게 그 자이러스 부위가 위축이 되면서 이게 썰커스 부위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보고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이런 빈텀이 많다 이렇게 판독을 하시면서 이쪽에 뇌가 위축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확실한 분들은 이렇게 구별이 되지만, 이제 이게 좀 확실하지 않은 좀 보더라인인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개발을 했던 거는 이제 정상이라고 하지만 또래 분들에 비해서 내 뇌가 얼마나 위축이 돼 있는지, 또한 치매 환자의 뇌랑 얼마나 닮았는지, 내 생체 나이는 70세지만 내 브레인 에이지는 몇 세인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밀로이드입니다. 이런 아밀로이드는 이제 이 아밀로이드가 먼저 뇌에 쌓여서 이 치매를 일으킨다는 이런 가설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후에 이제 다른 단백질이 쌓이고 그로 인해서 뇌가 위축이 생기면서 치매 증상이 생긴다는 이제 그러한 가설로서, 이러한 가설에 기초를 해서 이런 아밀로이드를 중심으로 한 진단과 치료 전략이 이때까지 많이 세워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밀로이드는 이제 치매가 생기기 한 10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렇게 먼저 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매가 생기기 전부터 생기기 전에 이런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어떤 병들보다도 이렇게 타임 윈도우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이렇게 예방하기가 매우 좋은 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지 기능이 정상인 분에서도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분이 한 20에서 30%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경도인지 장애라고 진단했을 때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확률은 한 50%, 그리고 임상 의사가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형 치매일 거라고 진단했을 때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확률은 한 80에서 한 90% 정도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는 이제 이런 신약들이 이제 국내에도 이렇게 나와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런 치매 신약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아밀로이드의 정량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이런 이렇게 완전히 양성인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이제 중간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양성인지 음성인지 구별이 안 될 때는 이제 이런 그 정상치를 가지고, 이게 그 정량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약물을 처방할지, 또 어떤 사람들한테 약물을 썼을 때 더 좋은지, 이런 것들을 레코멘드 할 수가 있어서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량화 시키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우펫 역시 중요한데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병리 확산과 병리 연관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우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만 양성인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나빠지진 않지만, 타우가 양성인 경우에는 급격하게 빨리 나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치료 반응도 다른데, 타우가 적은 그룹에서는 치료 효과가 매우 좋지만, 이제 타우가 이제 높은 그룹이 같이 포함이 될 때는 그 효과가 반감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내 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런 아밀로이드와 타우, 그리고 이런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체크하는 그런 마커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고가고, 또 방사선 피폭도 있고, 또 뇌척수액 검사는 너무 침섭적이기 때문에 이제 혈액 바이오마커가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혈액 바이오마커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혈액 바이오마커를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과연 뇌 영상을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혈액 바이오마커가 아밀로이드 펫을 대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최근에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CEO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런 확진 검사와 선별 검사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감도와 특이도가 90% 이상이면서 이 그레이 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위가 20% 미만일 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나온 혈액 바이오마커들을 보면 이제 AUC가 0.95, 그리고 거의 0.9에 가까운 정도의 정확도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회사에서 개발한 이런 바이오마커를 이제 각 동일한 사람한테서 해봤을 때 이 C2N의 이런 바이오마커가 가장 정확한 정확도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혈액 바이오마커 수치가 이런 몸에 이런 만성 질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이런 뇌영상 소견과 혈액 바이오마커 간의 이런 불일치율을 보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이런 아밀로이드가 이런 혈액 내에 있는 아밀로이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보면, 이런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배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양성이 생길 수가 있고, 뚱뚱한 사람은 혈액 볼륨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일루션 돼 가지고 위염성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 보시면 이제 실제로 아밀로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밀로이드가 있는 것처럼 이런 보이는 경우들이 만성 질환 환자들한테는 있지만, 이제 이런 레이쇼를 구하게 되면 이러한 바이어스가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제까지의 이런 내용들은 다 3차 의원들,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서만 이게 적용이 됐는데, 그러면 1차 의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또 인지 기능이 정상인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는 다른 문제인데 최근에 자마에서 보고된 케이스를 보면 이 자마에서 보고된 케이스에서도 당연히 이런 높은 정확도를 유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타우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마커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MTBR이라는 이런 바이오마커가 최근에는 타우, 특히 후기 타우 병변을 감별하는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더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는 주로 콜리너직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치료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증상은 콜린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면서 나타나고 이런 성분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주면 인지 기능이 향상되더라는 이러한 실험 결과들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진 가설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가설에 의해서 나온 약들이 먼저 도네페질이 있고 그리고 리바스티그민 그리고 갈란타민이라는 이런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다 아세틸콜린을 증강시키는 약물들이고 조금의 그런 기전들은 다르지만 이제 환자분들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이제 성분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은 한 6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는 처음에 약을 썼을 때 호전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나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들의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GI 트러블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동공이 수축되고 그리고 절박뇨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물은 이제 메만틴이라는 약물인데요. 이 메만틴이라는 약물을 같이 썼을 때 이 중증 질환 환자들이 느리게 나빠지더라는 이제 이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콜린을 증강시키는 약물들이 이제 라디오의 볼륨을 증강시키는 약물이라고 그러면 이 메만틴이라는 약물은 노이즈 캔슬링 같이 잡음을 없애는 그런 약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썼을 때 이 콜린 관련된 약 하나만 썼을 때보다는 이 두 가지를 병용했을 때 더 효과가 좋더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걸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약물들은 이 연두색처럼 보이는 선처럼 처음에는 이제 조금 좋아졌다가 이후에 나빠지는 속도가 이제 똑같아지는데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한 18개월 정도 지연시키는 효과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원하는 약물은 이제 이렇게 나빠지지 않는 약이거나 아니면 나빠지는 이 속도 자체를 변형시키는 약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와 관련된 약물들이 이렇게 임상 시험이 많이 시도가 됐지만 대부분 실패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성공하는 약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를 많이 없애면 없앨수록 인지 기능이 좋아지는 이제 그런 약물들이 많이 성공이 됐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레카네맙이라는 약물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카네맙이라는 약물은 이제 이런 치료 대조군에 비해서 약물을 치료한 군이 아밀로이드를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나빠지는 속도를 한 27% 늦추는데 4년이 지나면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중증 치매로 전환하는 확률이 한 56% 정도 예방이 됩니다. 하지만 내부종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국내에서는 좀 적다라는 보고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밀로이드가 좀 적을 때 치료를 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이제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제 치매는 단순한 노화라기보다는 여러 원인 질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다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기존에는 배제 진단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 기반으로 특히 혈액 바이오마커들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는 이제 이런 치료제가 제한이 돼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바이오마커 기반 신약들이 성공이 되면서 병원에 놓추는데 이제 많은 기대가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 다음에 강의를 해주실 브라운스타인 박사님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강의를 해주실 브라운스타인 박사님은 저희와 같은 MD로서 존스 홉킨스에서 이 카디올로지로서 심장내과 교수로 근무를 하시다가 MBA 과정을 마친 후에 C2N 다이그노스틱스의 공동 창업자이시고 현재는 CEO로 계십니다. 그 박사님은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에서 MD를 하셨는데 최고의 이런 그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셨고, 그리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산하에 있는 브리먼 위민스 하스피럴에서 내과 과정을 레지던트를 수료를 하셨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C2N 다이그노스틱스는 저희에게 와슈로 잘 알려져 있는 워싱턴 유니버시티 인 세인트 루이스의 세계적인 석학인 랜덜 베이츠만 교수님과 데이비드 홀츠만 교수님이 공동 창업한 회사로서 현재 플라즈마 바이오마커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럼 바로 브라운스타인 박사님의 강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Please go ahead. Great. It's a real pleasure to be here today, and I'm really delighted to be able to share the stage with Professor So, and a delight to be able to speak with all of you today. What I'm going to talk about is thinking about a new era of diagnosis for Alzheimer's disease. Now that we have highly accurate blood biomarker tools that really represent an accessible, scalable tool to enable much broader access to pathological diagnosis and improved tools, really, the blood biomarkers are not a standalone approach to diagnosis, but they represent a really important tool. And we'll spend a lot of time today talking about the diagnostic pathway for individuals as they're undergoing evaluation for cognitive concerns. So just a few words about C2N Diagnostics. We are a proteomic core lab that's based out of the St. Louis, Missouri area, situated right near the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We have 3 clinical product offerings. You heard a little bit about the Procivity 82 test, which yields an APS2 measurement that incorporates a number of biological markers that are central to Alzheimer's disease pathology. We also use high-resolution mass spectrometry to look at apolipoprotein E proteoforms, which have become really important tools not only to identify an individual's risk for Alzheimer's disease, but I would even say even more importantly today is to understand what a person's individualized risk for experiencing an adverse event from some of the emerging disease-modifying therapies like Leqembi and Kisunla. We know that ApoE4 carrier status, whether you have 1 copy or 2 copies, can significantly impact the risk of adverse events in the setting of these disease-modifying therapies, and therefore, represent an important tool to understand so that you can begin to risk stratify your patients when evaluating the appropriateness to go on these therapies. We also have a robust set of tools that are in development, one of which Professor So briefly touched upon, the ability to use fluid biomarkers, in this case, a biomarker that represents a cryptic peptide in the tau protein that is integrally linked with neurofibrillary tau tangles. And this EMTBR tau 243 assay is emerging as a really important tool to help us gauge the magnitude of the tau tangle load, which can be very important in thinking about patient selection for disease-modifying therapies or other therapeutic approaches that are in development. We offer clinical biomarker services to clinician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globally.
We have 30,000 square feet of lab space, and we're undergoing a rapid expansion just given the growing demand and interest to apply more precision-oriented tools towards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today. We also are very actively involved with many biopharmaceutical studies that are now testing new therapies. We collaborate with Professor So and other colleagues throughout the world to better understand the way in which the biology can educate us on how to identify people at higher risk, or identify new treatment targets, or identify the appropriate time to intervene on a patient during their clinical course. So we'll talk a little bit about the importance of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We've already heard a little bit from Professor So, but when you look at the current dilemma for many patients that are experiencing the earliest stages of cognitive concerns, there can be a whole variety of challenges that can impede an early diagnosis. There's a social stigma that may be associated with the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which as a healthcare community, we're rapidly trying to break down, because it is a biological condition that is really no different than any other biological disease that has an underlying mechanism, has a biological rational approach to thinking about both risk as well as the ability to intervene. Once a person does commit to going to see a clinician, we then have certain challenges within the healthcare system, which can include primary care. Certainly has a great desire and intent to properly diagnose their patients, but oftentimes they're dealing with patients that have multiple complex comorbidities that can get in the way of being able to do a proper diagnosis or allocate the amount of time that's needed to render that diagnosis in the way that that we know can lead to the best diagnostic accuracy. And then once an individual is perhaps identified within the health system of having concern, the concept of referring patients to neurology or geriatricians or psychiatrists can represent another bottleneck because of significant specialist shortages. And this is a particular problem within the United States, and I suspect even within Korea, there are shortages of specialists that can present challenges to patients getting a proper diagnosis. And so the question is, what is the harm of a delayed diagnosis or a suboptimal strategy to identify people with the underlying biological cause of a person's cognitive condition? So the first problem is underdiagnosis, and particularly at a point in our in medicine where we actually have disease-modifying therapies that work when prescribed at the earliest stage of disease presentation, underdiagnosis can obviously lead to significant undertreatment and worse outcomes. There's also a significant concern with misdiagnosis. We actually know that diagnostic accuracy in the presence of usual care, which would not typically include biomarkers, whether it's PET scans or cerebrospinal fluid analysis or blood biomarkers that look at underlying disease pathology, that you can actually get clinical misdiagnosis rates upwards of 30 to 50% of the time, particularly in the earliest stages. So, I come from the field of cardiovascular medicine, and I always ask the question, in what field of medicine are we willing to accept a 30 to 50% misdiagnosis rate for our patients? And then, of course, delays in diagnosis can also worsen outcomes because, again, with the advent of the emerging disease-modifying therapies and the ability to intervene at the earliest stages, we know that treatment effectiveness starts to diminish over time. This would be equivalent to identifying people in late-stage cancer versus early-stage cancer. And we all know that the earlier we can intervene for many of these serious conditions, the better the clinical outcomes. And when we look at the clinical continuum for Alzheimer's disease, Professor So briefly touched upon this, but you have the preclinical AD stage, and this is where one would actually be manifesting the early biomarkers that are specific to amyloid and tau proteinopathy
that are associated with ultimate cognitive impairment. And patients then progress to the mild cognitive impairment due to AD stage, and from there they progress to more significant declines in cognitive capacity. What's important about MCI, which is really the earliest clinical presentation of the disease, is that 1/3 of patients will progress to AD dementia within 5 years. And so, again,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being able to identify people at that early stage, because if we can delay people from progressing to the moderate or severe stages of dementia, we're going to have a profound impact on that patient's quality of life, quite possibly on preventable hospitalizations due to other comorbidities. We know that people with heart failure or hypertension do not do as well when they have an Alzheimer's disease diagnosis. And in addition, we know that, of course, the earlier one intervenes, the longer we can prolong that independence, which is so important for patients' livelihood. And so, in addition to the therapeutic, disease-modifying therapeutic strategies, we have more evidence today than we ever have had where we know that healthy lifestyle behavioral modification can actually lead to improvements in outcomes. And this can really be effective at any stage of the clinical disease. And then, of course, we have symptomatic treatments that can be deployed later in the disease course. But it really starts with a proper diagnosis. So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how we can elevate the quality of care with regard to diagnostic accuracy. So we were involved in a JAMA paper that was published about 15 months ago. And in that study, we looked at patients who were prospectively presenting with cognitive concerns, whether they had subjective cognitive decline, a mild cognitive impairment, or early dementia. And they presented to either primary care or to a memory care specialist. And what we found was that in the absence of a diagnostic tool that could identify the underlying pathology, that the clinical misdiagnosis rate for primary care was 42%. And in secondary care, it was 29%. And so what this is telling us is that it can be very difficult without having these biological staging tools or marker tools to actually know whether someone has the underlying pathology. And then this translates to clinical diagnostic accuracy. And when we look at the biological course of disease, we again saw a figure earlier in the presentation that you tend to see amyloid proteinopathy occur at the earliest stages, and this can occur 10 to 20 years before clinical onset of symptoms. At some point, as the patient's disease progresses, patients begin to develop a tau proteinopathy, and they start to get these hyperphosphorylated forms of tau that can show up in plasma or in cerebral spinal fluid. Of course, we have amyloid PET and tau PET tracers that can also look at these markers. And this is the beginning to getting that pathological diagnosis. And when we look at the three different modalities that are really available today for neuropathological confirmation of disease, we see three primary modalities. One of them is amyloid and tau PET. The other one is cerebral spinal fluid through lumbar puncture. And the third is blood biomarkers. Now you can see a variety of different attributes for testing characteristics that one can identify easily whether they'd be preferential or not for patients. But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with PET and CSF, while they are quite accurate, they can be expensive. They can be difficult for patients to be able to access, particularly in underserved geographic areas within the United States. For instance, 60 million Americans do not have access to specialized PET centers where they can even access a PET scan. And so blood testing represents this highly accessible tool that could be scaled. The reason why we put some plus minuses by the highly sensitive and specific for discerning AD pathology and also by unaffected by comorbidities i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re are many different forms of blood biomarkers, and not all biomarkers are created equal.
And so I think it's important, at C2N Diagnostics, we really try to educate about the important test characteristics that make a test robust. And when you do have a robust test, it can really be deployed across a broad audience of individuals who might be appropriate. And when you look at high-performing blood biomarker tests, even the Alzheimer's Association and the Global CEOI Initiative have come out with ideal test characteristics. And the ideal test characteristics for a blood biomarker would be one that can be used effectively interchangeably in both primary care and secondary care. It can be used for objectively assessing the etiology of cognitive impairment, that it has a high correlation and a trustworthy result when compared to cerebrospinal fluid or amyloid PET values. And then when we talk about diagnostic performance, we use the threshold of 90% sensitivity and 90% specificity when compared to a reference standard like amyloid PET or CSF. And then importantly, those analytes really should reflect key underlying AD pathologies. So the Percivity AD2 test that we developed and we introduced back in late 2023 is a test that uses a simple K2 EDTA tube. And those samples are collected locally at the clinician's office or through mobile phlebotomy. Those samples are then sent to the core proteomic lab, in this case C2N's lab, where we use high-resolution mass spectrometry, which is a very robust analytical platform for protein quantitation, to look at these peptides, beta amyloid 42 and beta amyloid 40. We also look at the p-tau 217 fragment, and then we look at this other fragment of tau, which is called the non-phosphorylated tau 217 fragment. And the reason why that fragment is important is because it can help normalize the pathological marker, in this case p-tau 217, at the individual level. And this becomes really important in the context of comorbidities like kidney disease or heart failure or obesity, where we know that systemic levels of these markers can be perturbed or altered, not due necessarily to the pathology, but due to systemic confounders. And so by using what we call these referent proteins, like the non-p-tau 217 fragment, it really helps to elevate the robustness and use of that test across patients of many different mixed comorbidities. When we get those values measured in the lab, we combine them into an algorithm that we term the amyloid probability score, which is a score that provides an output between 0 and 100 that determines the likelihood that an individual's disease is related to amyloid pathology or not. And so this test is really what we would consider an amyloid pathology assessment tool. We're also developing tau pathology assessment tools, which we'll get to in a little bit, using markers like EMTBR243. So what are the advantages of using immunoprecipitation,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So mass spectrometry is a very powerful analytical tool that is really considered the gold standard for quantitation. And one of the reasons why it's such a robust tool is it actually isolates specific markers based on their subatomic mass and their ionic charge. So every biomolecule in the body has a unique fingerprint based on its ionic charge and subatomic weight. And so when we start to express strong interest and desire to be able to look at these protein analytes that are in very small abundance in the blood to infer what's happening in the brain, we want to use a really highly sophisticated tool that can tease out those specific markers with a high degree of specificity. And so it's the analyte specificity of mass spectrometry which really is conducive to a robust clinical diagnostic test. In addition, we can also perform multiplexing. And so by running a single sample through an analytical run within the lab, we can get these measurements resulted through a single process. And every time a sample is ran through a lab, it's subjected to analytical variance. And so by multiplexing to be able to report out multiple analytes all at once, it reduces that analytical noise. And these
features associated with high-resolution mass spectrometry and the specificity of the measurements translates to clinical robustness. And we've published many papers now that have spoken to the importance of the test to really improve the diagnostic accuracy in the setting of people with advanced age, impaired kidney clearance, altered body mass index, and other comorbidities like heart failure, atrial fibrillation, cerebral vascular disease, hypertension. And then, of course, there can be certain genetic factors that can alter the interpretation of these results. So at the end of the day, we're interested in clinical test robustness. And here's an example of how the score of the APS-2 between 0 and 100 can give one a specific individualized patient result. So a patient will get back on their test report form both the beta amyloid 42/40 ratio and the p-tau217 ratio, but they will also get an APS-2 score, which gives a likelihood of amyloid pathology. And it's really been effectively individualized to allow a patient to understand just how certain it is that amyloid is either present or absent. And in this primary and secondary care study that I talked about from JAMA, we found that when you use the APS-2 alongside the clinical evaluation in both primary care and secondary care, you can get diagnostic accuracy for Alzheimer's disease, that's clinical Alzheimer's disease, over 90%. We also recently completed an important study to look at what impact the APS-2 or the PrecivityAD2 test has on clinical decision making. So what you can see here on the figures on the left is that you have pretest probability on the first figure on the left, and you can see that the majority of patients are hovering between 30 and 75% pretest probability. But after they get the blood test result, that diagnostic confidence either goes much closer to 0, where the clinician has effectively ruled out Alzheimer's disease, or the diagnostic confidence has increased to over 85, 90%. And so what we can say is that the te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improving diagnostic confidence. In addition, we see a very significant reduction in medication use, including taking patients off of symptom modifiers when in fact they've been ruled out for Alzheimer's disease, or considering them for disease-modifying therapies when the test result has come back positive. In addition, we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with the blood test result to reduce downstream testing just based on the simple blood test. We also did a follow-on implementation study that we recently published in the last few weeks, and we asked memory site directors some of their qualitative feedback around the use of the test. And you can see here some of the quotes. The PrecivityAD2 test has dramatically impacted my practice. It has shortened the time to diagnosis and greatly impacted treatment and diagnostic decision-making. We have another clinician who said that they stopped performing other confirmatory tests because of the confidence in the test. And then when we try to quantitate the impact of the overall satisfaction, you get very high user satisfaction results with this test. And there's a lot more study underway to better understand how the test is used in routine clinical care. This is actually just a snapshot of 1,000 tests that went through our clinical lab over the last several months. And you can see that 55% of the cases were APS-2 positive, which is consistent with a patient population that's presenting with MCI or early dementia. So 55% were APS-2 positive. 99% of the tests were used within the intended age range, which is 50 and above. And then we foun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ge, which is what you might anticipate seeing. And we found that in general, clinicians were really very good at picking up use of the test and being proficient with how to use it in routine clinical care. C2N has really been at the forefront of publications. We've published 20 papers just this past year on peer-reviewed evidence around the importance of, being transparent with regard to how the test performs. And so there's many references that can be made available upon request. And so in summary, the PrecivityAD2 blood test is intended for patients age 50 years of age and older with signs or symptoms of MCI or dementia who are undergoing evaluation for AD.
The test meets the diagnostic guideline requirements set forth by some of the expert panel groups that are coming forth with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such as CEOI and Alzheimer's Association. We have a high concordance and robustness in the context of identifying amyloid pathology among people with significant clinical comorbidities, which is really important in this elevated risk population. Oftentimes, these patients are older with 3 or more comorbidities. And then, of course, we validated the tests in both primary care and secondary care, where we believe clinicians with just a bit of early training can readily get comfortable with using the test and its interpretability. And with that, I will stop. This is an example of a test report, and I will open it up for questions, but thank you. 예, 혹시 지금 이렇게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시는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 세팅에서는 이제 이런 MRI는 이제 조금 이렇게 펫은 이제 힘든 상황인데 이제 이럴 때 이제 아포이 이상 소견이 나오면 조금 이렇게 치매 알츠하이머 쪽으로 좀 편중되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이럴 때 이제 이런 아포이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적절한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되게 중요하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포이4 유전자는 이런 알츠하이머 병의 중요한 이런 그 위험 인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아포이4 헤테로자이고트, 그러니까 3, 4나 2, 4인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3, 3인 경우에 비해서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 이런 치매가 발생할 확률이 높으시고, 포포 호모자이고트인 경우에는 한 10배 이상 이렇게 그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포포 호모자이고트인 경우에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에 가까운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3, 4인 경우에는 이제 한 3배에서 한 4배 정도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인지 기능이 정상인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인지 기능이 정상인 분들한테는 이런 아포이4에 대한 이런 위험 유전인자에 대한 이게 막연한 이제 두려움이 있으시면 또 그거 역시 치매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이런 유전인자가 갖고 있는 분들이 운동을 하게 되면 그런 유전인자의 안 좋은 효과를 이렇게 상쇄시킨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시도록 많이 이렇게 권유를 하시면, 특별히 그런 분들한테는 운동을 특별히 권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제 그 MRI에서 이런 그 메지알 템포랄 롭 쪽에 아트로피는 없는데 다른 부위에 이제 아트로피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런 메디알 템포랄 롭의 아트로피가 먼저 관찰이 되고 이후에 이제 다른 아트로피가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리 언셋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얼리 언셋 알츠하이머 디지즈의 경우에는 이제 메디알 템포랄 로브의 아트로피보다는 다른 콜텍스의 아트로피가 먼저 관찰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런 알츠하이머 병하고는 달리 또 뭐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담배를 많이 태우시다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나 당뇨에 의해서도 뇌가 이제 이 위축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알츠하이머 병과 별개로 뇌가 위축이 생기는데 이제 그런 뇌 위축이 그런 가능성도 그럼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아마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개원가에서 건강검진 시에 알점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가 없는 건강한 사람에 있어서 알점 검사상 이게 증가 소견이 유의미할지 여쭙고 유의미하다면 어떻게 팔로우를 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런 혈액 바이오마커들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리고 또 브라운슈타인 선생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던 이제 이런 바이오마커들은 이제 그 정확도가 거의 90% 이상 아주 정확한 검사들인 반면에 알점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이제 스크리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교적 정확도가 조금 낮은 검사로 알려져 있고요. 그쪽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인지 기능이 없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검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거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는 없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저보다 저희 선생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임상의가 판단을 하는 기준은 이 사람이 이런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이게 실제로 양성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게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프레벌런스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하는 이런 사람들에서 프레벌런스가 이상이 나올 프레벌런스가 대략 몇 프로냐? 그럼 보통 한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정확도가 0.7이 안 되는 검사에서 이런 20%를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을 하면 포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는 상당히 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는 아마도 여러 선생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I'm happy to say a word about the early low disease prevalence population for testing. So right now, the clinical expert community does not necessarily recommend identifying or doing routine testing on people who are cognitively unimpaired. And the biggest challenge with looking at those individuals is because of, as Professor So alluded, a low disease prevalence population will lead to even a test that has a high level of performance in cognitive impairment. What will happen is, as an inherent property of the low disease prevalence population, you will start to get a lot more false positives in that population. And so then the question is, what do you do for an individual who now has this quote unquote biomarker abnormality, yet they don't have any overt symptoms, or they may not even be at elevated risk? It presents a significant challenge to the healthcare system. I've had many neurologists ask me a question where a patient has called them up and they said, I found out that I had an elevated p-tau217, but I'm totally healthy otherwise. And what do I do with this information? And I think that the field needs to continue to evolve over the next several years for us to be able to have really good recommendations as to how to best manage those individuals. Personally, I believe that we will get to a point where we'll be able to take those individuals who may be now identified as being higher risk because of the elevated biomarker
and further stratify their risk with markers like EMTBR 243 that will be able to identify those people who may be on the cusp of converting to a level of even, very, very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those are the people who you might say, well, we should be treating very aggressively because we want to prevent them from developing overt symptoms. So I think the field's going to evolve towards a prevention framework, but we still have a little bit of time to go, and we have therapies that are being investigated for that purpose today. Thank you, Joel. And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귀한 이런 점심 시간을 아껴서 이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